5월을 가정의 여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계절을 만끽하는 애청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저 진미령의 목소리로 문을 열겠습니다. 미운 사랑. 가슴만 태우는 사랑 어제는 기다림에 오늘은 외로움 그리움에 적셔진 긴 세월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걸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그리워하는 사랑 포기하는 사랑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걸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오늘은 위기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되었죠. 정치 형태를 크게 분류해 보면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으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군주정이나 귀족정에 비하면 민주정은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이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실현된 경우는 고대 그리스에서 150년 정도 실현되다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의 실현으로 명맥이 끊겼다가 르네상스의 도래로 다시 부활되어 미국에서 꽃을 피우고 250여 년을 이어오고 있는 제도죠. 군주정은 황제나 왕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형태로서 군주 한 사람의 선의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정치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랜 농경사회의 가부장적 권위가 국가에 그대로 확대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농경사회는 모든 활동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강력한 가부장적 권위가 필요했고, 농경사회에서는 많은 노동력에 비해 생산성이 열악해서 죽을 만큼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빠듯한 사회였기 때문에 강력한 가부장적 권위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한 가부장적 권위가 모든 국민에게 일상화되어 있다가 보니 국가 역시 강력한 군주의 출현을 기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군주정이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어 온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 현명한 군주를 만난다면, 또 애민정신을 겸비한 군주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폭군을 만났을 경우 무제한의 권력으로 백성들은 고통을 겪게 되겠죠. 예를 들면 세종과 같은 영민한 군주가 통치한다면 대내외적으로 융성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지만, 연산군 같은 폭군을 만난다면 참주 정치의 진면목을 보여주어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겠죠. 귀족정은 한 사람의 군주에게 권력을 맡길 수 없다는 자각에서 황제 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로마의 원로원 중심의 정치나 영국의 국회 중심의 정치가 이에 해당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시대 이전 지방의 호족들이 모여 정사를 논하던 정치체제를 귀족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신라의 화백 제도 같은 건 말이죠. 그러나 귀족정의 취약점은 경제와 결합되어 금권 정치로 흐를 위험이 크다는 약점이 있죠. 군주정과 귀족정의 폐단이 심화되어 새로운 정치체제를 고안해낸 것이 민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제도인 민주정 역시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민주주의의 약점은 무엇이며 민주주의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요 조건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민주주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민주정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겠네요.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이자 철학의 도시이며 고대 그리스 문명의 꽃이자 모든 유럽 국가들의 문명 요람이 된 본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 바로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에서 절정을 이룬 그리스 문명은 이후 로마와 중세 유럽, 근대 유럽, 현대 세계로 이어지고 있답니다. 아테네의 원래 명칭은 아테나이로 전략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아테네라는 도시가 처음 생겨났을 때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아테나가 서로 아테네를 대표하는 수호신이 되고자 했다고 하는데요. 두 신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자 이를 본 어떤 신이 시민들에게 유용한 선물을 해줘서 좋은 반응을 얻은 신이 아테네를 대표하는 수호신이 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했죠. 두 신은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는데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시민들에게 호수를 선물했고 아테나는 올리버를 선물했는데, 시민들이 올리버를 선택하는 바람에 아테나가 승리해 아테네를 대표하는 수호신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에도 아테네 주변 지방은 올리버와 포도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기원전 7세기 귀족정이 시행되었으나 귀족정에 불만을 품은 아테네 민중들의 정치개혁 요구가 분출되었고, 귀족과 민중 간의 갈등이 이어지다가 민주정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페리클레스가 등장하여 완벽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되는데요. 페리클레스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정체가 민주주의로 불리는 까닭은 권력이 민중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도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누군가를 공직자로 뽑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특정 계층의 이론인지보다는 실제적인 능력을 중시합니다. 라고 하였는데요. 그 연설에서 민주주의의 요체가 잘 함축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과 일치하지 않나요? 페리클레스 이전까지의 아테네 평민들은 집정관이나 장군 등의 고위직이 될 수 없었지만 페르시아 전쟁 이후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평민들이 중심이 되는 최초의 민주주의에서는 완벽한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했던 겁니다. 민주주의의 신봉자인 페리클레스는 배심원과 공직에 대한 보수 직업을 통해 부유층이 아니더라도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만들었으며 아테네의 민회, 500인회, 시민법정 등에서 일정 이상의 재산을 가진 자들에게만 자격을 부여했던 자격을 재산을 통한 제한을 철폐시켜 모든 시민은 단 한 푼의 재산도 갖지 못한 무산자라고 할지라도 아테네의 모든 민주적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죠.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은 오늘날의 투표 중심 민주주의와는 달리 추첨제를 핵심으로 삼았는데요. 아테네 시민들은 중요한 공직자나 평의회 의원을 선출할 때 투표보다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표를 뽑았죠. 이는 자원을 많이 가진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었죠. 물론 민회도 지속적으로 열렸지만 결정보다는 토론과 참여의 장이었으며 실제 행정과 집행에서는 추첨된 시민들이 주된 업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물론 선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군사 지휘관이나 외교관처럼 전문성과 책임이 큰 직책에는 선거라는 방법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추첨을 통해 동등한 기회를 지향한 독특한 체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정으로 인해 아테네는 다른 국가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통해 아테네의 정치는 여론과 시민의 지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다른 국가와 완전히 차별화되었습니다. 또한 추첨을 통해 누구나 지배자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동등한 기회의 가능성을 가지는 정치 체제와 민주주의로 시민 모두가 아테네의 주인이라는 인식은 아테네인들의 긍지가 되었고 전장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학교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았는데요.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전체가 그리스의 학교이며 사람들은 그곳에서 제각기 아주 다양한 형태의 삶을 펼쳐가며 매우 품위 있고 유연하며 자족적인 시민으로 길러져 사회로 배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행동으로 이루어낸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로운 삶의 방식들을 통해 획득한 아테네의 힘이 바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연설했죠.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페리클레스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아테네는 황금기를 맞았는데요. 아테네는 인구 20만에서 30만 명에 달하는 당대 최대이자 최고의 도시였으며 그중 4만에서 5만 명의 성인 남성들이 시민권을 인정받아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아테네 국력의 혜택을 얻었다고 하네요. 아테네 함대는 흑해의 우크라이나에서 이집트, 리비아에서 나폴리에 이르는 영역까지 제해권을 장악하고 활발한 물류 유통을 이끌었죠. 또한 아테네인들은 우크라이나의 밀을 주식으로 삼았고 리비아의 약초로 병을 치료하며 상아와 가죽으로 몸을 치장했고 이집트의 파피루스에 글을 적고 범포로 옷을 지었으며 크레타 섬의 삼나무로 신상을 조각하고 시리아의 향수를 쓰며 카르타고의 카펫과 방석에 몸을 기대고 이탈리아 반도 중 중북부 에트루리아의 청동램프로 불을 밝혔다고 하네요. 이러한 물적 자산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아테네는 최고조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소포클레스, 아이스킬로스, 에우리피데스 등의 그리스 3대 비극 작가들이 아테네를 빛냈는데요.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는 희극을 통해 모든 무지와 미신을 풍자했고요. 최초의 역사가들로 언급되는 헤로도토스가 아테네로 찾아왔으며 투키디데스도 성장해 가고 있었죠.
소피스트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회의론적 접근과 상대주의를 주장했으며 종교의 자유가 있었고 어떤 신을 믿든 관용을 베풀었죠. 히포크라테스는 역사상 처음으로 과학적인 접근을 의학에 시도했으며 밀레투스의 히포다모스는 피레우스의 외항에 계획 도시를 설계해 건설했고 페이디아스는 원근법을 이용해 파르테논 신전의 외견을 보다 완벽하게 보이도록 만들었죠. 이는 마치 중국의 춘추시대를 연상케 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페리클레스는 아낙사고라스로부터 일식의 원리를 배워 일식을 두려워하는 선원들을 달래며 과학이 미신을 이겨야 한다는 신념으로 동료 아테네인들을 이끌었습니다. 아테네 정부는 정치학, 수사학, 철학과 여타 학문들을 시민들에게 거의 무료로 제공했는데요. 심지어 다소 노골적일 수도 있는 아테네와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적인 견해 역시 자유롭게 발표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소크라테스가 젊은 시절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어린 플라톤을 비롯한 제자들과 어울리며 남긴 대화로 증명이 되죠. 아테네는 페리클레스의 말처럼 그리스의 학교였을 뿐 아니라 서구 문명의 요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페리클레스는 델로스 섬에 있었던 델로스 동맹의 금고를 아테네로 이전했고 동맹국들의 공납금으로 페르시아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던 아크로폴리스를 재건했죠. 이때 파르테논 신전과 아크로폴리스의 성문 프로필라이아를 비롯한 수많은 예술적인 건축물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건축은 예술적인 측면 외에 실용적인 면도 갖추고 있었죠. 아테네 시민 모두는 소소한 나란 일에 이르기까지 참여했는데요. 이러한 참여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리는 대규모 집회장에서 치러졌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사항은 전부 이 집회에서 회부되었고 이 모든 것이 투표로 결정되었죠. 에클레시아의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불레라고 불리는 500인회에서 법안을 준비했고 준비된 법안이 평가된 이후에 에클레시아에 제시되는 심의 과정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했죠. 민회와 500인회가 입법권을 간장했다면 행정권은 10인의 스트라테고스가 내각을 구성해 빠르고 효율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법권 역시 시민 배심원들 600명으로 구성된 시민법정이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독재를 막기 위해 모든 관직은 추첨을 통해 배분되었으며 행정을 관할하는 10인의 스트라테고스는 실력에 의해 선출되었지만 그 임기는 1년으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고 저항하는 이들 역시 존재했는데요. 과거의 귀족이었던 부유층이 민주주의에 대해 적대감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텐데요. 물론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부자와 구귀족층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했죠. 하지만 부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고 에피알테스, 페리클레스, 클레온, 트라시블로스 등으로 이어지는 민주파 지도자들은 역량에서 과도정을 원하는 지도자들을 압도했죠. 또한 부유층이 주장하는 별 근거 없는 엘리트, 귀족, 부자 우월론은 아테네의 대중들에게 당연히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고 대중적 영향력이 필요한 극작가, 웅변가, 교사, 정치가 등은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자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옹호와는 별개로 아테네의 민주주의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플라톤은 통치자를 뽑는 아테네의 방식을 신랄하게 비판했죠. 플라톤은 어린 시절부터 똑같은 출발선에서 개인들을 교육시켜 성장한 후에 적합한 소수를 판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현대 민주주의는 능력의 긍정이라는 점에서는 플라톤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오늘날의 민주주의보다도 더 발전된 정치 체계를 고안해낸 그리스인들의 창의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네요. 장계현의 잊게 해 주오와 자전거 탄 풍경의 너에게 난 나에게 는
두 곡을 차례로 듣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때로는 생각이야 나겠지만은 자꾸만 떠오르는 잊어야 할 여인 잊게 해주오 잊게 해주오 그대를 모르게 잊게 해주오 잊게 해주오 잊게 해주오 과거를 모르게 잊게 해주오 우연히 나도 몰래 생각이야 나겠지만 때로는 생각이야 나겠지만은 자꾸만 떠오르는 잊어야 할 여인 잊게 해주오 잊게 해주오 그대를 모르게 잊게 해주오 잊게 해주오 잊게 해주오 과거를 모르게 잊게 해주오 우연히 나도 몰래 생각이야 나겠지만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만 너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 영광
그나마 반짝이던 너의 예쁜 눈망울에 수많은 별이 되어 영원토록 빛나고 싶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헬라어에는 군중을 나타내는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오클로스, 라오스, 데모스죠. 오클로스는 시류에 편성하여 움직이는 생각 없는 무리를 말하고, 라오스는 자신의 의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보통 백성들을 의미한다면, 데모스는 자신이 주인이라는 정체성이 확립된 의식화된 집단을 의미하죠. 민주주의라는 말이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의식화된 데모스들이 주인이 되어 운영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똑똑하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데모스여야 한다는 것이니까 정말 어려운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화려하게 꽃피웠던 고대 민주주의는 불과 150여 년 유지되었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정책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잠자던 민주주의는 거의 2000년이 지난 유럽에 불어닥친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하였는데요. 토마스 홉스, 존 로크, 루소, 몽테스키웨 등의 사상가들을 통해 근대 민주주의가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실현한 국가가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마스 홉스는 왕당파와 의회파의 내전, 청교도 혁명을 통한 무정부 상태를 경험하고 리바이 어든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강력한 국가의 탄생을 주장했고, 존 로커는 정부와 법은 시민들의 동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수의 권력자가 그 법을 넘어서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동의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고, 이에 따라 시민들은 그런 부당한 정치 권력을 무력 저항으로 쫓아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죠. 이러한 주장은 맹자의 역성혁명론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국민주권, 즉 국가 권력의 근원지를 국민에게 둔다는 이론으로서 사회계약을 통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형성한 주권을 바탕으로 국가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또한 루소는 모든 시민의 공통된 의지인 일반 의지가 법의 기초가 되어야 하며 종교와 정치의 분리 그리고 개인의 의무와 신념의 분리를 강조했습니다. 법의 정신에서 몽테스키웨는 정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립해야 하며 이처럼 권력들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최대의 시민 자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주변 나라의 입법에 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정립한 그의 삼권 분립 원리는 지금 세계 각국의 헌법 체계에 녹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주장들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제임스 와트의 정기기관의 발명 등 당시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면서 독립을 갓 이룬 무균실과 같은 미국에서 실험되어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가 성공하는 데 일조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활하여 꽃을 피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민주주의의 위기를 정확하게 지적한 인물은 프랑스 사람인 알렉시스 토크빌이 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저서였죠.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보다도 무엇이 민주주의의 성공의 조건인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크빌의 관찰을 통해 밝혀낸 미국 민주주의의 특질과 강점은 현대 민주주의의 중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토크빌은 미국 민주주의의 성공 조건을 정신, 제도, 문화, 사람에서 찾고 있습니다. 만인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사상에 기초하고 이념보다는 현실을 중시하는 경험주의와 실용주의의 정신, 권력의 적절한 통합과 분산, 권력의 남용을 막고 행위의 규준을 명확히 마련해주는 삼권 분립과 특기, 독립적인 사법제도,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기초한 시민 종교와 높은 참여 문화, 사변에 심취하지 않고 지적 권위주의와 허영심에 들뜨지 않는 사람들, 이런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의 조건들이 미국 민주주의의 성공 요인으로 보았죠. 토크빌은 프랑스 귀족 출신인데요. 프랑스 혁명 직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외할아버지, 내외 등 일가 8명이 처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토크빌은 자신을 민주주의의 친구라고 불렀는데요. 왜 프랑스에서 실패한 민주주의가 신생국 미국에서는 성공하는 것일까의 의문을 가지고 1831년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 9개월 10일 동안 미국 구석구석을 찾아 탐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1835년 초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일을 출간해서 세계적 주목을 받았죠. 그 책 한 권으로 토크빌은 민주주의 이론의 대표 주자가 되었는데요. 토크빌은 아메리카의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를 조건이 평등한 사회 상태로 규정했죠. 토크빌은 당시 프랑스는 높은 사람을 끌어내리는 저급한 평등에 빠져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런 사회에서는 정신세계를 멀리하고 물질주의에 몰입하게 된다고 보았죠.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 요인으로는 고독하고 무력한 개인들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의탁해버리고 국가에 완전히 의탁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국가라는 이름의 이 거대한 힘은 인간을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민주적 전제, 데스포티즘 데모크라티크라고 토크빌은 진단했습니다. 평등 사회가 다수 압제를 낳고 그 거쳐진 민주적 전제이다. 민주주의가 민주 독재를 휘두른다면 이 무슨 아이러니인가라고 일갈했다고 하네요.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그 힘을 남용하는 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막아낼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첫째, 민주적 도그마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권력 집중을 막아야 한다. 누구에게도 무제한 권력을 주지 않아야 인간의 품위 저하를 막을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없다. 셋째, 시민 참여가 민주주의의 해독자가 될 수 있다. 깨어있는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넷째, 법의 지배를 확립해야 한다. 토크빌은 민주주의의 방파제로서 법의 위상을 높이 평가했죠. 다섯째, 성숙한 시민의식. 토크빌은 무제한 권력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승자 독식 권력 집중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토크빌은 법치주의를 통해 민주주의의 폭주를 예방하려고 하였는데요. 한국 사회는 거꾸로 가고 있죠. 민주주의를 내세워 법의 지배를 무력화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고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오만한 민주주의자에게 철퇴를 가해야 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정의가 강자의 이익이 되는 곳에서는 법치주의 자체가 조롱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은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우리의 현실에서도 몽테스큐에가 주장했던 상권 분립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토커빌이 우려했던 민주적 전제정치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려면 민주주의의 주인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른 판단을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오기택이 부르는 등대지기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지금까지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물새들이 울부짖는 고독한 섬 안에서 갈매기를 벗을 삼는 외로운 내 신세여라. 찾아오는 사람 없고 보고 싶은 힘도 없는데 깜빡이는 등대 불만이 내 마음을 울려줄 때면 등대치기 20년이 한없이 서글퍼라. 파도만이 넘나드는 고독한 섬 안에서 등대만을 벗을 삼고 내 마음 달래어 보내. 이별하던 부모 형제 그리워서 그리워져서 고향 하늘 바라보며 지난 시절 더듬어 보니 등대치기 20년이 한없이 서글퍼라.